여보세요? 경찰서죠? 아동학대 신고하려고 합니다. 여자아이가 매일 소주병 100개씩 가져와서 파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새벽 6시 30분, 참 좋은 마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트 사장 김상철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상철은 어젯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3주째 계속되는 이상한 일 때문이었죠. 30년 장사 경험으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새벽 6시 상철이 마트 셔터를 올리는데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키 140cm 남짓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자신보다 큰 마대자루 2개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분홍색 후드티에 색바랜 청바지,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아이의 모습이 새벽 어둠 속에서 유독 작아 보였어요. 아저씨, 소주병 사세요?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였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철은 잠시 당황했어요. 이런 어린아이가 새벽 6시에 혼자 나와서 빈병을 팔다니. 하지만 생계를 위해 아이들도 일을 도와야 하는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냥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주워왔니? 집 근처에서요. 할머니가 아파서 제가 나왔어요. 아이는 마대자루를 열어 소주병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아이의 손놀림이었어요. 마치 수년간 이 일을 해온 것처럼 익숙하게 병들을 분류하고 정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는 소주병을 하나씩 세며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깨진 병은 따로 빼놓고 라벨이 찢어진 것도 분류해 놓았어요. 상철은 아이의 숙련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정확히 100개예요. 정말 100개가 맞았습니다. 상철이 다시 세어봐도 틀림없었어요. 100개면 1만 원이야. 맞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1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더니 라면 3개, 달걀 6개, 우유 한 팩, 식빵 한 봉지, 김치 한 포기를 골라 계산대로 가져왔어요. 9,900원입니다. 아이는 100원 잔돈을 받고는 조심스럽게 작은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애틋해 보였어요. 그 다음 날도 아이는 똑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새벽 6시, 정확히 100개의 소주병, 똑같은 물품들을 사가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상철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매일 100개씩 빈병을 구해오는 걸까?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3주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왔고 손에는 유리 조각에 베인 상처들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얼굴은 점점 더 여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상철이 물어봤습니다. 학교는 안 가니? 가요. 잠깐만 늦을 뿐이에요. 하지만 상철이 확인해 보니 아이는 일주일에 2~3번밖에 학교에 가지 않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새벽 4시부터 돌아다니는 아이를 봤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점점 의혹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집에서 어른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아이에게 빈병 파는 일을 시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나쁜 일에 아이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 마침내 상처를 확신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설마 오늘은 안 오겠지 생각했는데 정확히 6시에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얘야,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빈병부터 팔아야 해요. 아이는 비틀거리면서도 빈병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부축해 주려 하자 아이가 말했어요. 안 돼요.
오늘 안 팔면 동생들이 굶어요. 그 순간 상철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 그날 저녁 상철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저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 혹시 괜한 오해하는 건 아닐까? 3주 동안 지켜봤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야. 어른이 나서야 해. 상철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괜한 일에 아이와 가족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만약 아이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도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상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2살 여자아이가 매일 소주병 100개씩 팔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와서 똑같은 패턴으로 물건을 삽니다. 아이가 점점 야위어 가고 있고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상철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거든요. 과연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상철의 의심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12살 박서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상철의 신고 전화를 받은 김정민 순경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어려운 집이 많아서 아이들이 일을 도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고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12살 아이가 매일 새벽부터 소주병 100개씩 판다는 게 과연 정상일까요? 게다가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는다니 이건 분명 확인해 봐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마트 사장님, 그 아이가 내일도 온다면 연락 주세요. 김순경은 상철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두었죠. 3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신중하면서도 빠른 판단을 내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50분, 김순경은 마트 근처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 아이가 나타날까요? 신고 내용이 과장된 건 아닐까요? 정확히 6시, 멀리서 작은 실루엣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순경은 쌍안경으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어린 여자아이가 자신보다 큰 마대자루 2개를 끌고 오고 있었죠. 아이의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마대자루가 너무 무거워 보였거든요. 중간중간 멈춰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마트에 도착한 아이는 능숙하게 빈병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경이 시계를 보니 정확히 15분이 걸렸어요. 100개를 분류하고 세는데 말이죠.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해봤으면. 김순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빈병을 판 후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 김순경은 더욱 집중해서 관찰했습니다. 과연 어떤 물건들을 살까요? 라면 3개, 달걀 6개, 우유 1팩, 식빵 1봉지, 김치 1포기. 상철이 말한 대로 정확히 같은 물품들이었어요. 계산을 마친 아이가 100원 잔돈을 받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이가 잔돈을 받고는 작은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계부 같은 걸 쓰는 것 같았죠. 12살 아이가 가계부를 쓴다니. 이건 정말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산 아이가 마트를 나서자 김순경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아이는 무거운 봉지들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중간중간 멈춰서 쉬기도 했습니다. 거리가 꽤 멀었는데 아이에게는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15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달동네 언덕 중턱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1층 반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 아이가 들어간 곳이었죠. 김순경은 멀리서 지켜보며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에는 신문지가 붙어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누나 왔다? 누나, 배고파. 동생들의 목소리였던 거죠. 김순경은 주변 이웃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말이죠. 아, 그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안쓰러운 집이에요. 옆집에 사는 60대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아이 셋을 키우고 계시는데 한 달 전부터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셔서 못 걸어 다니세요. 그 뒤로 큰 아이가 새벽부터 나가더니 늦게 들어와요. 아이들 부모는 어디 계신가요?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랑 병으로. 참 불쌍한 아이들이죠. 김순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던 거죠. 김순경은 마트에 돌아와서 상철에게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매일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전 영상을 돌려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4시부터 아이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병을 줍고 있었습니다. 음식점 뒤편, 편의점 앞, 심지어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함까지. 아이는 체계적으로 동네 전체를 돌며 소주병을 모으고 있었죠.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비 오는 날의 영상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김순경은 아동복지 전문가인 이영애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12살 아이가 가족을 위해 이런 일을 한다고요? 이 복지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다치셔서 아이가 대신 나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방임이나 학대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가족을 돌보려는 상황이네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이 복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12살 아이가 이런 부담을 지는 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빨리 도움을 줘야 해요. 그날 오후 김순경은 상철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럼 저 아이가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시기 전에는 할머니가 폐지 줍는 일로 생계를 꾸려나가셨는데 지금은 그 아이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상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저 아이를 의심하다니. 아닙니다. 사장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 상황을 알게 됐어요. 이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김순경의 말에 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일 아침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김순경이 말했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상철이 즉시 대답했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님도 함께 가실 예정이에요. 이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과연 내일 아침 그들이 직접 확인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박서연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서연이는 고작 5살이었죠. 아빠 박진우는 배달 오토바이를 타며 성실하게 일했고 엄마 김미영은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6 식구가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이었어요. 할머니 한복수는 손자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특히 서연이를 우리 집 큰딸이라고 부르며 아꼈죠. 진우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배달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미영이도 마트 일이 끝나면 집에서 아이들 돌보기에 바빴죠. 서연이는 그때도 동생들을 잘 챙기는 누나였습니다. 준호와 지훈이가 울면 달래주고 할머니 일손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5년 전 3월 15일 밤 11시, 진우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어요. 도로가 미끄러웠지만 진우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진우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순간적인 사고였지만 진우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새벽 2시 경찰에 연락을 받은 미영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진우는 이미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32세의 젊은 나이에 새 아이의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거죠. 가해자는 무보험 상태였고 배상 능력도 없었습니다.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을 잃은 미영이에게는 새 아이와 시어머니가 남았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어요. 마트 일을 계속하면서 틈틈이 다른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지 1년 후 미영이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지속적인 복통과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의사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만 월 200만 원이 넘었어요. 미영이의 마트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할머니 복순이는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종이박스와 빈병을 주워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8살이 된 서연이는 집안 사정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자꾸 아픈지, 할머니가 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지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연아, 넌 공부만 하면 돼. 할머니가 다 할게.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마치고 할머니를 따라 나가서 폐지 줍는 일을 도왔어요. 작은 손으로 종이박스를 접어 정리하고 빈병들을 씻어서 분류했습니다. 준호와 지훈이도 누나를 따라 나섰죠. 5살, 3살의 어린 나이에도 가족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2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미영이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고 몸무게도 20kg 가까이 줄었어요. 그래도 미영이는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라면도 끓여주고 동화책도 읽어줬어요. 서연이는 그런 엄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죠. 하지만 서연이는 울지 않았어요. 엄마가 더 힘들어할까 봐서였습니다. 미영이의 마지막 날 서연이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영이가 가냘픈 목소리로 딸을 불렀어요. 네, 엄마. 할머니 잘 도와드려. 동생들 잘 챙기고. 엄마가 미안해. 더 오래 함께 있지 못해서.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미영이의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3일장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친척들은 몇 명 오지 않았고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12살 서연이가 상주가 되어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이답지 않게 의젓했지만 밤에는 할머니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어요. 병원비로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할머니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고 빚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웃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도 넉넉하지 못했어요. 결국 할머니와 아이들은 더 작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후 2년 동안 이 가족은 정말 힘겹게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폐지를 주었고 서연이는 동생들을 돌봤어요. 가끔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지훈이가 울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나, 배고파? 그럴 때면 서연이는 라면을 끓여서 세 남매가 나눠 먹었어요.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누나를 도우려고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지훈이가 울면 달래주고 집 청소도 도왔어요.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서연이는 학교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버텨오던 중 할머니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에 부딪힌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어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비 300만 원이 없었어요. 간단한 치료만 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며 서연이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서연아, 넌 아직 어려서. 괜찮아요. 할머니가 하시던 일 다 배웠어요. 12살이 된 서연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엿한 가장이 된 거죠. 할머니가 다친 다음 날부터 서연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던 일을 그대로 따라 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빈병을 정리하는 것도 무거운 자루를 끄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손에는 상처가 났고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을 생각하면 할 수 있었거든요. 준호와 지훈이가 누나 고생 많아라고 말해줄 때면 힘이 났어요. 그렇게 시작된 서연이의 하루가 상철의 눈에 띈 겁니다. 매일 새벽 6시 100개의 소주병을 들고 나타나는 작은 영웅의 이야기가 말이죠. 새벽 4시 서연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동생들과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움직였어요. 할머니가 쓰던 마대자루 2개를 들고 집을 나섰죠. 어둠 속에서 혼자 걷는 길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용기를 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동네 치킨집 뒤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보니 소주병이 몇 개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서 마대자루에 넣었죠. 그 다음은 족발집, 그 다음은 호프집. 서연이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병을 모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소주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새벽 6시 서연이는 마트 앞에 섰습니다. 마대자루 안에는 80개의 소주병이 들어 있었어요. 100개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꽤 모은 거였죠. 상철이 셔터를 올리자 서연이가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소주병 사세요? 상철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새벽에 혼자 나와서 빈병을 팔다니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80개면 8,000원이야. 서연이는 8,000원을 받고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라면 3개, 달걀 6개, 우유 한 팩을 샀어요. 그래도 돈이 좀 남았죠. 집에 돌아와서 라면을 끓여 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준호와 지훈이는 신이 났어요. 누나 대단해. 동생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 서연이도 기뻤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이는 점점 노련해졌습니다. 어느 집 앞에 소주병이 많이 나오는지 알게 됐고 빈병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리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일주일 후에는 100개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정확히 100개씩 모아서 1만 원씩 벌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유리 조각에 손이 베이기도 했고 무거운 자루를 끌다가 허리가 아프기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더 힘들었죠. 그래도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고 동생들이 누나 왔다 며 반겨주었거든요. 서연이의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할머니의 아침약을 챙겨드렸어요. 할머니는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거든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동네를 돌며 빈병을 모았습니다. 2시간 동안 8개 구역을 체계적으로 돌아야 100개를 채울 수 있었어요. 오전 6시에 마트에서 빈병을 팔고 생필품을 샀죠. 집에 돌아와서는 동생들을 깨워 아침을 먹여줬습니다. 오전 8시에 학교에 가야 했는데 항상 지각이었어요. 선생님께 혼나는 일도 많았죠. 하지만 서연이는 사정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서연이는 혼자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었고 항상 피곤해했어요. 수업 시간에 졸기도 했죠. 담임 선생님이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요즘 자주 지각하고 수업 태도도 안 좋은데 집에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이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서연이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에 학교가 끝나면 서연이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동생들이 혼자 있으면 불안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면 준호가 지훈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7살밖에 안 됐지만 누나를 도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누나, 지훈이가 울었어. 배고프다고. 서연이는 얼른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때로는 라면에 달걀을 넣어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 동생들이 누나 최고라고 하면 힘이 났죠. 저녁에는 할머니의 다리를 마사지해드렸습니다. 복수는 그런 서연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미안해. 네가 이런 고생을 하게 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어느 날부터 서연이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마트에서 받는 잔돈을 모아보기로 한 거예요. 하루에 100원씩이라도 모으면 한 달에 3,000원이 되잖아요. 서연이는 작은 통장에 잔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놨어요. 오늘 100원 모았다. 총 300원. 오늘도 100원. 총 500원. 작은 돈이었지만 서연이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언젠가 동생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할머니께 약도 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주가 지나자 서연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몸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체중도 5kg나 줄었죠. 그런데도 서연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빈병을 팔지 않으면 가족이 굶게 되니까요. 할머니의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4명이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서연이는 열이 나고 있었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비에 젖은 채로 마트에 도착한 서연이를 본 상철은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많이 아파 보였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 상철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한 때였죠. 다음 날 새벽 6시 김정민 순경과 이영애 사회복지사 그리고 상철이 함께 서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안했거든요. 달동네 언덕을 오르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 반지하에 있는 작은 집이 서연이네였어요. 대문 앞에 서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누나 언제 와?
배고파. 김순경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방 안은 8평 남짓한 원룸이었는데 4명이 살기에는 너무 좁았어요.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벽면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한복순 할머니가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누워 계셨죠. 65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늙어 보였어요. 고생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옆에서는 준호가 지훈이에게 물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7살 아이가 5살 동생을 돌보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라면 몇 개와 달걀 2개, 그리고 김치만 있었어요. 다른 반찬은 전혀 없었죠. 김순경이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서연이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빈병 팔러 갔어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니까 그 어린 게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영애 복지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나요? 1달 전부터요. 제가 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부터 그 아이가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준호가 경찰 아저씨를 보고 무서워하는 기색을 보이자 상철이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어요. 준호야, 무섭지 않아. 누나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을까? 누나는 우리를 위해서 매일 일해요. 새벽에 나가서 병을 주워와요. 준호의 말에 지훈이도 끼어들었습니다. 누나가 라면도 끓여주고 우유도 사줘요. 누나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5살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어른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 아이들에게 누나는 엄마나 다름없었던 거죠. 오전 7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 가기 위해 잠깐 들렀던 거예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온 이유는 동생들이 걱정되어서였죠. 문을 열고 들어온 서연이는 집안에 낯선 어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특히 경찰 제복을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 싶어서였죠. 김순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는 너를 도우러 온 거야. 서연이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했어요. 하지만 이영희 복지사가 친근하게 다가서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게임하고 놀고 있을 시간에 서연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거죠. 힘들지 않니? 상철이 물었어요. 아니요. 동생들이 웃으면 저도 기뻐요. 우리는 행복해요. 서연이의 대답에 모든 어른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영애 복지사가 서연이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서연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할머니 약 챙겨드려요.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 동네 돌면서 빈병 주어요. 8개 구역을 돌아야 100개를 모을 수 있거든요. 서연이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성숙해 보였습니다. 6시에 마트 아저씨한테 팔고 라면이랑 달걀 사서 집에 와요. 동생들 깨워서 아침 먹여주고 8시에 학교 가죠.
늦어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일이 많아요. 오후에는 뭐하니? 3시에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요. 동생들 혼자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다리도 마사지해 드려요. 상철이 서연이의 책상을 보다가 작은 통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100원짜리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니? 아, 그거요. 매일 마트에서 받는 잔돈이에요. 100원씩 모아서 동생들한테 과자도 사주고 싶고 할머니 약값에도 보태고 싶어서요. 서연이는 작은 수첩도 꺼내서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날짜별로 모은 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0원 하나하나가 서연이에게는 소중한 희망이었던 거죠. 모든 어른들이 이 작은 가계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아, 아저씨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저씨, 왜 우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서연이가 오히려 상철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순간 상철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니야. 아저씨가 너를 오해했어서 그래.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이 아저씨가 30년 동안 많은 사람을 봤지만 너만큼 훌륭한 사람은 처음이야. 상철의 말에 김순경과 이영애 복지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경은 30년 경찰 생활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맡고 있었어요. 범죄를 수사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진짜 영웅을 만난 거였죠. 서연아, 이제부터는 네가 혼자 이런 무거운 짐을 질 필요 없어. 어른들이 도와줄 거야. 정말이에요? 그럼 할머니 수술도 받을 수 있어요? 서연이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절망 속에서도 웃고 있었지만 이제야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집 앞에는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경찰차가 와 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거였죠. 옆집 할머니가 상황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그 작은 게 그런 고생을 혼자 하고 있었구나.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도 말했어요. 우리가 몰랐네. 진작 알았으면 도와줄 텐데. 이웃들은 자신들이 미처 몰랐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말이죠. 서연이네 집을 나온 상철과 김순경, 이영희 복지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던 그들이었는데 정작 만난 건 12살의 작은 영웅이었으니까요. 달동네 언덕을 내려오는 길, 상철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3주 동안 그 아이를 범죄와 연관시켜 생각했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죠. 김순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30년 경찰 생활 중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트로 돌아온 상철은 카운터에 주저앉았어요. 지난 3주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서연이가 아픈데도 빈병을 가져왔던 날, 비를 맞으며 나타났던 모습, 100원 잔돈을 소중히 받아가던 순간들. 그때마다 상철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 아이를 바라봤었죠. 혹시 집에서 어른들이 술을 마시고 아이를 부려먹는 건 아닌가,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 작은 어깨에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었던 거죠. 12살 아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우리는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상철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저녁 7시 상철의 아내 미경이
마트에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맞이했을 남편이 멍하니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상철은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의 사연을, 가족의 상황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었는지를 말이죠. 미경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그 작은 아이가 혼자서 가족을 다 돌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 나는 그런 아이를 의심했어.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상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상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유리에 베인 작은 손, 100원을 아끼며 수첩에 적던 모습, 동생들 걱정하던 눈빛. 새벽 3시 상철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쯤 서연이가 할머니 약을 챙기고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1시간 뒤면 무거운 마대자루를 끌고 동네를 돌기 시작할 거고요. 더 이상은 안 돼. 뭔가 해야 해. 상철은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더 이상 혼자 이런 고생을 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상철은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 나와 서연이를 기다렸어요.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서연이가 나타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6시 서연이가 마대자루를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다른 기색이었어요. 경찰이 집에 다녀간 후라 그런지 조금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서연아. 아저씨가 잘못했어. 상철이 서연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을 담아 사과했어요. 아저씨가 너를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상철은 서연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빈병 가격을 2배로 쳐줄게. 100개에 2만 원. 서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다른 데서는 1만 원인데. 괜찮아. 그리고 이것도 받아. 상철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이건 할머니 병원비야. 그리고 앞으로도 아저씨가 계속 도울 거야.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상철의 이야기는 곧 동네 상인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옆집 슈퍼 아줌마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12살 아이가 가족을 혼자 먹여 살리고 있었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슈퍼 아줌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해야겠네요. 그 아이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동네 상인들 사이에 서연이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할머니가 서연이네 집에 떡 한 봉지를 갖다 놓았어요. 쪽지와 함께 말이죠. 서연아, 할머니가 응원한다. 힘내라. 치킨집 사장도 매일 저녁 치킨 한 마리씩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이가 받기를 거절했지만 사장이 말했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투자야. 너희가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게 우리 동네 자랑이 될 거 아니야? 서연이의 담임 선생님도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김순경이 학교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주 지각하고 수업 시간에 졸던 이유가 이런 거였다니. 오히려 이 아이가 학교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던 거죠. 서연아, 선생님이 미안해. 앞으로는 특별히 배려해 줄게. 급식실에서도 매일 도시락 2개를 더 포장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허락했어요. 동생들 몫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상철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진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서연이 할머니가 요리를 잘하신다고 했지? 상철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응, 젊었을 때 냉면집에서 20년 일하셨다고 하던데. 그럼 작은 분식집이라도 차려드릴 수 있을까? 상철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할머니가 회복되면 분식집을 운영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자는 거였죠. 그럼 서연이가 더 이상 새벽부터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2주가 지나자 서연이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여전히 새벽 일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상철이 물어봤어요. 서연아, 꿈이 뭐야? 꿈이요? 저는 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걷게 되시는 것도요. 12살 아이의 꿈치고는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연예인이 되고 싶다거나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말 대신 가족의 행복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 꿈들은 꼭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서연이 네 개인적인 꿈도 생각해봐. 뭐가 되고 싶어? 서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요리사요. 할머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상철은 동네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서연이네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 힘을 모아봅시다. 할머니가 다 나으시면 작은 분식집을 차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어때요? 상인들은 모두 흔쾌히 동의했어요. 이미 서연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조금씩만 보태도 충분할 거예요. 저도 찬성합니다. 그 아이가 더 이상 새벽부터 고생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연이 가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상철의 작은 후회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온 동네의 따뜻한 마음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상철이 동네 상인들에게 서연이 이야기를 전한 지 3일 만에 달동네 전체가 이 이야기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직접 확인해 보니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동네 미용실 원장 김혜숙 씨는 서연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작은 등에 온 가족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뭘 했나 싶어요. 혜숙 씨가 옆집 아줌마에게 말했죠. 세탁소 사장 박철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이가 3주 동안 같은 옷만 입고 다녔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는 거였습니다. 빨래할 여벌 옷이 없었던 거죠. 일주일 후 동네 이장 최순대 씨가 마을회관에서 긴급 주민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평소에는 10명 정도만 모이는 모임인데 이날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정말 대단한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최 이장이 서연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12살 아이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동네 약국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빈병을 주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상철이 증언했죠.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일찍 나다니나 생각했었는데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새벽에 쓰레기통 뒤지는 거 보고 누가 저런 걸 시키나 했었거든요. 편의점 사장도 고백했어요. 주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최 이장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할지 정해봅시다. 이 아이를 도울 방법이 많을 거예요. 상철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빈병값을 2배로 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수술비도 일부 지원했고요. 저는 매일 반찬을 갖다 드릴게요. 떡집 할머니가 말했죠. 우리 치킨집에서는 저녁마다 치킨 한 마리씩 제공하겠습니다. 치킨집 사장도 나섰어요. 하나씩 손을 들며 도움을 약속하는 사람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영애 사회복지사도 이 모임에 참석했어요. 전문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주민분들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체계적으로 도와야 해요. 무작정 물건만 갖다 주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복지사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최 이장이 물었어요. 우선 할머니 수술이 급선무예요. 수술을 받으셔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이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자립 방안이요? 네. 계속 도움만 받으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합니다. 회의 결과 우선 할머니 수술비 300만 원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할머니가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거죠. 제가 먼저 100만 원 내겠습니다. 상철이 선뜻 나섰어요. 저희도 50만 원은 할게요. 치킨집 사장 부부가 말했습니다.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참여했어요.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성의를 보인 거였습니다. 1시간 만에 250만 원이 모였어요. 수술비까지 50만 원 부족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김순경이 파출소 소식지에 서연이 이야기를 썼는데 그걸 본 기자가 취재를 신청한 거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꼭 기사로 써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어요. 박민수 기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취재를 받는 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서연아, 네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해. 상철이 설득했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결국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도 가명으로 하는 조건으로 취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12살 소녀의 눈물겨운 가족사랑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신문사 전화가 하루 종일 쌓였고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도 성금을 보내고 싶어요. 아이 학용품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수술비를 도와드리겠어요. 서연이 가족이 살던 달동네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죠. 하지만 서연이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워했어요. 기사가 인터넷에도 퍼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SNS에서 공유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죠. 어느 대기업 임원이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연락해 왔어요. 연예인들도 관심을 보였고 한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할머니를 출연시켜주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가족은 이런 큰 도움들을 받기를 주저했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아서였죠.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이영애 복지사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너무 많은 관심이 오히려 이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감사하지만 지나친 도움은 사양하겠습니다. 이 가족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복지사가 언론과 후원자들에게 당부했죠. 결국 할머니 수술비 300만 원과 당장 급한 생활비 200만 원, 그리고 나중에 분식집을 차릴 자금 500만 원까지 총 1000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후원 의사는 정중히 사양했어요. 모금이 완료되자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할머니의 수술이 최우선이었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는 2달 정도 재활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분식집 준비도 착착 진행됐어요. 동네 입구에 있는 작은 상가 하나를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목수, 전기기사, 도배기사들이 모두 재능 기부로 참여했어요. 자재비만 받고 인건비는 받지 않겠다는 거였죠. 우리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 이야기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목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이의 일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새벽 일은 계속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상철이 서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나으시고 분식집이 잘 되면 뭐 하고 싶어? 저요? 매일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싶고요. 12살 아이다운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커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드는 요리사요. 서연이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의 꿈을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든 기적이었죠. 혼자였던 작은 영웅이 이제는 온 동네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2개월 후 할머니 복수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덕분에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죠.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아마도 손자들을 위해 빨리 나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가 다시 너희들을 돌봐줄 거야. 복순의 목소리에는 다시 찾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2달 동안 침대에서만 지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제 다시 손자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게 된 거죠. 동네 입구에 마련된 10평 남짓한 분식집도 드디어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복순이네 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가게였죠. 주방 설비는 중고로 구입했지만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냉면기계, 가스레인지, 냉장고까지 필요한 장비들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덕분이었죠. 테이블 6개와 의자 24개가 놓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가족에게는 꿈 같은 공간이었어요. 서연이가 더 이상 새벽부터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희망의 공간 말이죠. 벽에는 메뉴판이 걸렸습니다. 할머니 특제 냉면 5,000원, 비빔냉면 5,000원, 김밥 3,000원, 라면 3,000원. 동네 물가를 고려한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개업 하루 전 저녁, 온 가족이 분식집에 모였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할머니를 도왔어요. 지난 3개월간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나누게 된 거죠. 준호와 지훈이도 신이 났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다시 일어서신 거니까요. 할머니,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20년 동안 냉면집에서 일했는데 못 만들 게 뭐가 있겠니? 복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사실 2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메뉴를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개업일이 밝았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대신 오전 7시에 일어나서 분식집 준비를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냉면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20년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비법이었죠. 사골과 닭뼈를 우린 깊은 맛의 육수가 서서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와, 냄새가 정말 좋다. 준호가 감탄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라면만 먹다가 이런 제대로 된 음식 냄새를 맡으니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개업을 축하해 주러 온 거였죠. 오전 11시 복순이네 분식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당연히 상철이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이 가족을 가장 많이 도운 사람이었거든요. 할머니, 냉면 하나 주세요. 상철 씨, 정말 고맙습니다. 첫 손님이 되어주셔서요. 복수는 정성을 다해 냉면을 만들었어요. 면을 삶아 찬물에 헹구고 특제 육수를 부었습니다. 그 위에 삶은 달걀 반쪽과 배, 오이를 올렸죠. 상철이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20년 전 냉면 맛이에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이었습니다. 상철의 칭찬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6개 테이블이 모두 찼습니다. 여기 냉면 하나요. 비빔냉면 2개 주세요. 김밥도 포장으로 하나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복수는 바쁘게 음식을 만들었고 서연이는 서빙을 도왔습니다. 준호도 물컵을 나르며 도와줬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발이 맞아갔어요. 가족이 함께 일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옛날 냉면 맛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개업 첫날 저녁 가족들이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냉면 25그릇, 비빔냉면 15그릇, 김밥 20줄, 라면 8그릇이 팔렸어요. 총 매출은 18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와 각종 비용을 빼고 나니 12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았어요. 하루벌이로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죠.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서연이가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너는 학교에만 집중해도 돼. 할머니가 다시 가족을 책임질 테니까. 복순의 말에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난 3개월간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놓아진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복순이네 분식은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특히 할머니 특제 냉면은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도 25만 원 정도로 늘었어요. 한 달이면 6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았죠. 가족 4명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수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서연이의 변화였어요. 이제 매일 학교에 정시 등교할 수 있게 됐거든요. 새벽에 빈병을 주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서연아,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나으셔서 기뻐요. 서연이의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전 7시에 일어나서 동생들과 함께 아침을 먹어요.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미역국과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게 됐죠. 오전 8시에는 준호, 지훈이와 함께 등교합니다. 서연이는 학교에, 동생들은 어린이집에 가는 거예요. 어린이집비도 이제 걱정 없이 낼 수 있게 됐거든요. 오후 3시에 학교가 끝나면 분식집으로 가서 할머니를 도와줘요. 하지만 예전처럼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 일을 도와주는 정도였죠. 저녁에는 숙제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됐어요. 12살 아이다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준호와 지훈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매일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거든요. 특히 지훈이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할머니가 냉면 잘 만들어요. 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친구들을 데려와서 냉면을 먹이고 싶다고 할 정도였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누나가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아플 때 우리 다 돌봐줬거든요. 형제들이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복순이네 분식은 완전히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하루 평균 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어요. 복수는 이제 완전히 회복됐어요.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기뻤죠. 할머니, 힘드시지 않아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너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힘이 나. 복순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분식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특제 냉면과 김밥, 그리고 따뜻한 라면까지. 몇 달 전만 해도 꿈꿀 수 없었던 풍성한 식사였죠. 서연아, 이제 꿈이 뭐야?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저는 할머니처럼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식당도 차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료로 밥도 주고 싶어요. 서연이의 대답에 모든 가족이 웃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어려움이 서연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 서연아. 너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격려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2살 서연이의 작은 영웅담이 온 가족의 행복한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따뜻한 봄날, 달동네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순이네 분식은 이제 이 동네의 대표적인 맛집이 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가게 앞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깔끔한 간판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이 가족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학교 가방을 메고 분식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평범한 12살의 모습이었죠. 새벽부터 빈병을 주우러 다니던 그 아이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서연이는 이제 반에서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 중 하나가 됐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학습 공백이 있었지만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따라잡았어요. 특히 가정 시간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요리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거든요. 서연아, 너 정말 요리 천재 같다.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서연이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서연이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요리사가 되어서 할머니보다 더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훈이도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들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지훈이는 우리 할머니 냉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자랑하는 게 일상이 됐죠. 준호는 7살이지만 이미 누나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컸어요. 분식집에서 간단한 일들을 도와주고 지훈이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누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졌어. 준호가 서연이에게 말하는 순간 서연이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할머니 복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다리도 완치됐고 매일 분식집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즐거웠어요. 20년간의 요리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단골 손님들과는 가족처럼 지내게 됐어요. 서연이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이 우리 서연이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상철이 말했어요. 그럼요. 손자들이 웃으니까 할머니도 기뻐요. 복순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매일 점심을 복순이네 분식에서 해결했습니다. 이 가족의 변화를 지켜보는 게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상철 씨, 정말 고마워요. 상철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복순이 감사 인사를 전할 때마다 상철은 뭉클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가 워낙 훌륭해서 누군가는 알아봤을 거예요. 겸손한 대답이었지만 상철의 신고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만은 분명했죠. 서연이 가족의 이야기는 이 달동네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더 많이 챙기게 됐고 어려운 집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문화가 생겼어요. 우리 동네에 서연이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동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는 서연이의 용기라는 제목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비록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죠. 복순이네 분식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동네를 넘어서 옆 동네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월 매출도 800만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가족 4명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수입이었죠. 무엇보다 서연이가 더 이상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할머니는 가게가 안정되자 서연이 교육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학원도 보내고 책도 많이 사주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하고 싶은 공부는 뭐든 할 수 있어. 할머니의 약속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됐습니다. 요리사가 되어서 할머니보다 더 큰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식당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같이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서연이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연아. 너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12살 서연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남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분식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특제 냉면과 김밥, 그리고 따뜻한 국물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지훈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야. 복순이 손자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새벽부터 빈병을 주우러 다녔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이렇게 12살 서연이의 놀라운 이야기가 따뜻한 희망으로 마무리됩니다. 한 아이의 용기와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이었죠. 오늘 서연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